그래서 중세에는 유언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강드풀르 그랑이라는 상인은 임종 직전에 그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평생에 누구누구한테 이자를 이만큼 받았다. 고백을 해요. 원금까지 갚아주라. 살아있을 때는 야, 뭐 지옥 가는 게 어딨냐 뭐 그러면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금기시하는 상인 노릇을 했겠죠.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캥기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야, 내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어차피 뭐 재물도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자식들한테 야, 갚아주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처럼 상인이 되지 마라. 그런 유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평생 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과 맞먹는다. 이게 내 양심의 소리다. 그러면서 기증도 하고. 사실 이렇게 가지고 그 수도원을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캐서릭 성전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부자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아무튼 이게 이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지, 특히 상행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지, 이것이 중세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던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세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 시계가 안 맞아가지고 좀 늦게 끝났는데. 자, 그러면 중세 초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중세 융성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PPT로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절로 들어가서 11세기에서 13세기 중세 융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초기 500년 동안 서서히 인구가 회복을 돼서 500년에서 약 700년에 거치는 동안 중세로 서로마 제국 멸망 당시의 인구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중세 융성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인구가 증가했느냐? 이 인간의 입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는 소비를 하는 주체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먹고 살 게 없는 시대에 참 힘들어요. 그래 또 한 가지 측면은 인간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죠. 동양에서는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니까 사람은 생산 요소로서, 노동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던 거죠.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 많은 자식이 또 먹어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애가 태어나서 걔가 생산에 기여하는 게 그 소비하는 것보다 클 때 자식을 놓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놓습니다.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안 내.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주말이면 놀러 다녀야 되는데 애 봐야 되고, 그게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요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사람을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아이가 자산일 시대가 있어요. 비교적 빈 땅이 많고 공유지가 많을 때는 그 개간하면 되고, 노동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얻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를 많이 낳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장기 비용 곡성이 떨어지는 구간은 규모의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경제 원론에서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업의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단가가 싸지는 거죠. 우리가 뭐 물건 만들 때, 뭐 수건 같은 거 주문할 때 50장 주문하는 거하고 500장 주문하는 거 한 장당 가격이 더 싸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사람이 인구가 작을 때는 빈 땅들이 널려 있고 비옥한 땅이 널려 있으니까 자식이 늘어나도 그 경작에서 얻는 이득이 자식을 키우는 비용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애를 계속 낳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프론티어 운동 그러면 미국이 동쪽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다가 서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간 걸 우리가 프론티어 운동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유럽 사회가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거, 이런 걸 이제 프론티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유럽에서 이 시대에도 프론티어 운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숲이고 사람 사는 거주지는 아주 좁은 사람 사는 게 뜸성뜸성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전부 밀리면 뭐 황무지인데, 황무지를 개간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언덕 구릉지대나 뭐 양이나 소, 말을 이렇게 풀 뜯어 먹게 하던 그 공유지를 농지로 이제 경작을 하고 이렇게 농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프론티어 운동이라고 해요. 인구가 500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제 그럴 여유가 없어요. 농지가 자꾸만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해마다 불태워서 나무를 베고 경작지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에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게 프론티어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 13세기 정도 되니까 대부분 경작할 만한 비옥한 땅들은 다 경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산에 있는 자갈 땅이라든지 농사짓기 어려운 이런 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가 귀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영주의 교섭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교섭이라고 그러니까 요새 노사 간에 노사 협상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없는 농노라 할지라도 영주한테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가 농노를 자꾸만 어떤 힘센 농주는 무력으로 억압도 하겠지만 힘의 균형이 아무래도 영주에게 이제 점점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땅을 갖고 있는 건 영주고 노동을 갖고 있는 건 농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땅은 귀해지니까 영주의 교섭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수학 체감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주의 파워가 더 세집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더 인구가 많이 늘을 때 계속 이러한 이제 추세가 생기면서 서서히 이제 노동지대가 없어져요. 지난번에 노동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 땅을 소작하는 영주의 땅을 대신 경작하는 대가로 내야 되는 대가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가서 노동으로 해주는 것이 제일 갈등이 없어지는 요소라고 했어요. 협상 비용이 제일 작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황무지가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산림이 없어지고 장원과 장원이 이제 완전히 붙지는 않더라도 그 사이에 잠깐의 숲이 있어도 산적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숲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회상인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순회상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화폐 경제가 서서히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주가 노동지대를 받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영주 지경지를 전부 농노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현금이 됐던 뭐 곡물이 됐던 그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뭐 금과 은과 이런 화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현물로 받았지만 그래도 쌀이나 포나 천 이런 게 옛날에 다 물품 화폐였잖아요. 일종의 화폐인 거예요. 그런 걸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납화라고 그래요. 금납화. 금은 돈이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처럼 이제 금화 은화가 아니라도
상품 화폐일지라도 하여간 화폐의 형태로 지대를 납부한 현상, 그걸 급납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지대가 화폐지대로 바뀌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지대장원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고전적 장원하고 다른 형태죠. 고전적 장원에는 영주 직영지가 있고 농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농노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는 그걸 화폐 형태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장원을 지대장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 지대장원이 됐다는 소리는 이제 인신지배가 토지지배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지대를 받았으니까 농노들을 토지에 묶어놨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만 지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신지배가 토지지배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면서 서서히 이제 농노도 이제 해방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지대장원에 변질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가 줄어드니까 상품 경제가 발달을 하겠죠. 아까도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국지적 상업이 발달해요. 순회 상인이 발달해서 이제 아주 장거리 원격지 상인은 아니지만 이제 단거리 순회 상인이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원격지 상업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다음에 중세 몰락을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할 건데 11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12세기, 13세기가 십자군 전쟁이 제일 치열했던 시기인데 이때 군인들을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따라가요. 동방 물건을 가져와서 비싼 가격에 팔게 되니까 이게 무역이 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격지 무역은 이제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발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발전을 하면서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데 이 시장이 형성되려면요, 그냥 땅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통 요충지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상인들이 잠도 자게 되고 그쪽에 장터도 열게 되고, 근데 거기서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도둑질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치안 유지를 영주들이 해주는 거죠. 영주들이 해주면서 그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 대가로. 단지 텐트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도 잡아줘야 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려줘야 되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영주들이 보니까 이 농노들한테 받는 것보다 이 재미가 쏠쏠해, 수입이 쏠쏠해.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에 특화된 소위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도시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 농촌 장원들이 중심이었죠. 근데 그 장원들 중에 일부가 도시로 되고, 원래 고대부터 있었던 소수의 도시도 있었지만 이제 중세 도시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서히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제 화폐 제도가 발달되고 나니까 굳이 자기 밑에 기사를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먹여줘야죠. 평상시에 전쟁 안 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줄이고 있다가 전쟁할 필요가 있을 때 돈 주고 용병을 사오면 돼.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도 돈의 필요성이 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주들도 이제 화폐 지대로 바뀌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노동지대로 하는 농노들은 많아봐야 전쟁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용병을 고용할 수 있고, 용병을 고용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저 옆에 있는 장원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더 세력이 센 영주가 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들의 이런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지대가 더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중세 도시는 고대 도시와 달라요. 그 현대 도시하고도 달라요. 현대 도시는 어떻습니까? 큰 나라의 수도나 뭐 중심지잖아요. 근데 고대 도시는 어때요? 고대 도시는 도시 하나가 나라죠. 도시 하나가 도시 국가잖아요. 도시 국가. 그러니까 현대 도시도 아니고 고대 도시도 아닌 중세 특유의 도시가 형성돼요. 근데 중세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점점 자치권을 보유하게 돼요.
처음에는 영주가 교통 요충지에 자기 영지를 갖고 있는 영주가 자기 수입을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호를 해주고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주로부터 자꾸만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이 땅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영주로 협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영주가 갖고 있는 농촌은 넓잖아요. 그 중에서 이 도시를 형성하는 그 지역은 비교적 좁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주가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용병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팔기도 하고 싸워서 얻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자치권을 보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치를 할 때 이 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아직 독립된 형태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서로 단결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동업조합이에요. 서양어로 길드라 그래, 길드. 이 동업조합은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많았어요. 그 과거에는 누구나 개인은 너무나 연약해요. 개인은 영주랑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단결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에요. 혈연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익 집단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단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너무나 낮았고 많이들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와 가족을 네가 좀 책임져 줘라. 상호 부조를 위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단체로 원료를 단체로 사자. 그리고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 길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개인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은 너무 힘이 약하고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업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 구성원들끼리는요 서로 호객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발명을 해도 서로 쉐어해야 돼. 왜?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공동체니까. 이런 이제 개념들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영주하고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길드 단위로 돈을 내요. 야, 너희 대장간 길드 얼마 내? 너희 모직물 길드 얼마 내? 이런 식으로 길드 단위로 너희는 덩치가 크니까 좀 많이 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는 조그마니까 조금만 내. 이런 식으로 길드 단위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세 도시는요, 나름대로 울타리도 이렇게 성도 만들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도 둬야 돼요. 그래서 자치 군도 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도시 다니면서 자치적으로 했다. 내가 이거 지난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다 보면 내가 차 안에서 찍어가서 좀 흐리게 잘 앞에가 움직이게 나오죠. 이게 도시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야. 이게 전형적인 중세 도시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달동네는 다 산 꼭대기에 있지. 거의 가난한 동네예요. 수돗물이 요새는 수돗물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돗물이 부족해서 단수를 해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안 나옵니다. 이런 통보가 와요. 그럼 미리 물을 길어놔야 돼. 그걸로 식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보면 수압이 낮은 산 꼭대기든 물이 잘 안 나와. 옛날 상수도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러기 밑에 낮은 쪽이 부자 동네고 여긴 물이 잘 나와.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물이 잘 나오는 산 꼭대기 있는 마을이고 밑에 있는 마을들이 나중에 생기는 집들이 거기서도 물이 잘 안 나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잦은 전쟁과 약탈과 이런 데서 전쟁이 나오면 이 평지에 있던 사람들 전부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전쟁한다 그러니까 다 성 안으로 들어오죠. 성벽 굳게 닫고.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 언덕 위에 산꼭대기들이 땅이 비쌉니다. 전망도 좋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중세 대장간의 모습 사진들이고요. 내가 베네치아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 이건 우리 학생들이에요. 이 베네치아가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가 돼 있어서 유리 세공업자 길드에서 이 유리로 이렇게 말 만들더라고. 대롱에다가 유리를 불어서 유리에 펄펄 끓는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훅 부니까 귀가 쑥 나와요. 훅 불면 다리가 하나 쏙 나와.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말 하나를 만들어내더라고. 하도 재밌어서 우리가 한 15분, 20분 서서 그 말 만드는 구경을 했는데 이런 숙련된 대장간들 이게 이제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중세 이 문화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아까 내가 중세 이제 이자 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세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는가? 그걸 얘기할 때 아까 내가 이자 금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자 금지 외에도 중세 사회 전체 사람들이 추구하던 게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왜 중세 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거를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인 하우스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세 문화가 깨지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는가? 그걸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